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기가 막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5년이나 사귀고 결혼했지만 어쩌다 보니 시댁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부터 쓸 사연이 힘들었던 제 결혼 이야기랍니다. 회계사로 일하는 남편은 어머님의 두 번째 자랑이었어요. 어머님의 첫 번째 자랑은 남편의 형이었죠.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면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두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어머님의 자랑거리와 자부심이었어요. 그에 비해 저는 고졸 출신의 미용사였죠. 고졸이라는 제 학력은 어머님의 높은 기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반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머님 비위를 참 잘 맞추었습니다. 쉽게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어머님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니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님에게는 특유의 말버릇이 계셨는데요. 두 아들을 잘 키웠다는 공치사였죠. 내 나이 30도 안 돼서 남편 죽고 혼자 두 아들 공부시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떡하니 입학시켰다. 그뿐인 줄 아니? 작은 아들은 회계사 만들었지 큰 아들은 곧 교수 될 거지. 아유, 그 모진 세월을 다 말해 뭐하니?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저는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맞장구를 쳐드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용실에서 일하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미용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 기분을 잘 맞출지 눈치도 같이 늘게 되었어요. 눈치 빠른 저는 어머님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걸 알았기에 더욱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들의 능력에 맞는 고학력자를 원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님의 높은 기준을 알기에 예비 신랑의 형도 30대 중반이 넘었지만 여자를 만나지 않은 수총각이었어요. 예비 신랑 말로는 20대 때에는 몇 번의 연애를 시도하긴 했지만 어머님의 반대에 만나는 것을 포기했는지 그 뒤로 연애 소식이 없다고 했죠. 어머님은 제게도 입버릇처럼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하셨어요. 잘난 아들과 제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설명하는 거였죠. 너 요즘 회계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지? 공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직업이잖니.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런데 미용사는 기술만 좋으면 고졸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그게 사람의 급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같은 급끼리 살아야 더 잘 사는 거 알지? 그럼요, 어머니. 회계사 되는 게 쉽나요? 너무 어렵죠. 명환 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똑똑한 머리는 어머님을 닮았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맞장구를 칠 때마다 어머님은 중요한 말은 쏙 빼고 하는 저를 얄밉다는 식으로 쳐다보고는 하셨어요. 그날도 어머님에게 붙잡혀 아들과 헤어지라는 말을 빙빙 돌려 듣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예비 신랑이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어머님께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만난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예비 신랑의 말에 어머님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대하기 시작하셨죠. 이제 겨우 30살 넘은 나이에 무슨 결혼하겠다는 거니? 네 형도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어? 안 된다.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형은 아직도 만나는 사람도 없는 것 같던데요. 저희 먼저 결혼할게요. 이번에는 예비 신랑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어머님의 만류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너희 형이야 워낙 직업 좋지 인물 좋지. 금방 생기지 않겠니? 그런 걱정하지도 마라. 내 아들한테 시집 안 오면 자기들만 손해지. 예비 신랑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람한테 장가 못 가면 손해 같아서 결혼하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손해봐?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나는 절대 너희 결혼 안 시킬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은 토라지셔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어머님 눈에는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시는 건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치롱손 같은 어머님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았죠. 어머님은 제게 넌지시 첫사람이 잘 들어와야 뒷사람이 잘 들어온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아직 예비 신랑 형도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제가 먼저 며느리가 되면 큰 며느리도 어머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셨거든요. 그 당시 어머님은 예비 신랑 형에게 너는 사람 잘 데리고 들어오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서운해도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께 학수고대하던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비 신랑 형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다는 거였죠. 예비 신랑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이라 너무 좋아하면서도 제 걱정을 했어요. 형이 데려온 여자분이 제약회사 연구소에 다닌다고 했거든요. 예비 신랑 형이 다니는 대학원에 여자분이 다니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다네요. 좋은 학력에 좋은 직장, 딱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이었던 거죠. 그래도 오랫동안 혼자였던 예비 신랑의 형에게 짝이 생겼다는 이야기에 축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있으면 저희 결혼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분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약속을 하셨다네요. 예비 신랑과 저는 5년 동안 만났지만 결혼 허락도 받지 못했기에 두 분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큰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이 이번 주 토요일에 생일이라는구나. 어머님이 먼저 집으로 초대해 주시다니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몇 시에 오시기로 했어요? 저녁 6시쯤 온다고 했어. 아유, 그날은 할 게 많을 것 같네. 아침 일찍 서둘러야겠어. 그렇겠네요. 저도 6시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말이긴 한데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 닫고 찾아뵐게요. 제 말에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너는 아침 6시에 와야지.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네가 내 며느리 되고 싶어 하니까 인심 써서 불러주는 거야. 아유, 제약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니? 그래서 생일상 차려주려는 거야. 그렇게 알고 너도 도와라. 어머님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아침 6시부터 오라는 말은 주말에 미용실 문을 닫으라는 말이잖아요. 주말 장사가 얼마나 큰지 어머님은 모르시는 것 같았죠.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먼저 전화도 주셨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아침에 찾아뵐게요. 최근에 허리도 삐끗하셨다면서요. 조심하셔야죠. 알겠다. 늦지 말고 꼭 아침 6시까지 와라. 이만 끊으마.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아침에 어머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차에 태워 20분 정도 떨어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미용실 특성상 예약하신 손님이 없으면 오전 10시쯤 문을 열었기에 이른 아침부터 활기찬 시장 모습에 놀랐어요. 대한민국 어머님들의 부지런함이란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시장을 몇 바퀴나 돌면서 재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구매하셨어요. 저는 짐을 들고 뒤따라 걸어가며 시장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정육점의 채소 가게를 돌아 조금 멀리 떨어진 수산시장까지 들려 장을 보셨거든요. 짐에 든 양손에는 이미 봉지들이 가득했기에 무슨 음식을 하실지 궁금해졌죠. 수산시장에서 꽃게를 살펴보고 계신 어머님께 넌지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음식 하실 거예요? 이미 갈비랑 잡채 재료는 사신 것 같은데 장 볼 게 더 남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며 입을 삐죽이셨죠.
그거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니? 평소 먹던 거에 몇 가지 더 올려야 표가 나지. 왜? 벌써 힘드니? 저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힘들다뇨. 괜찮아요. 아유, 형님 되실 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럼 좋지. 제약회사 연구소에 다닌다고 하더라. 이런 좋은 인연 만나려고 그동안 우리 큰애가 여자를 안 만난 거지. 이제야 내가 옆집 옆편 애들 볼 면목이 선다니까. 큰 며느리 될 사람이 제약회사에 다닌다니까 부러워서 미치려고 하더라. 말하는 내내 얼굴에 미소가 가시지 않았죠. 그동안 친구분들에게 면이 안 서셨다고 하셨어요. 친구분들 며느리는 다 대기업 출신이거나 사자가 붙은 사람들이라나요? 일단 제 직업도 사자가 붙어 있었지만 어머님 기준에는 학력 미달이었죠. 교양과 학식을 갖춘 분이라는 생각을 하니 오늘 처음 만나게 될 미래의 형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갔습니다. 어머님은 그 후로도 한참을 시장을 둘러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어머님 댁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놓고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6시에 출발해 10시에 돌아오다니 발도 아프고 팔도 빠질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기에 평소에 꼬박꼬박 챙겨 먹던 아침도 거르고 와서 배가 고파왔습니다. 어머님, 밥 먹고 하면 안 될까요? 걸어 다녔더니 배가 고파서요. 그것 걸었다고 배가 고파? 너는 온종일 서서 일한다는 애가 체력이 그렇게 약해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니? 재료 손질하고 요리까지 하려면 시간 없다. 참아봐. 맛있게 요리해서 저녁에 같이 먹자. 저는 순간 두 입을 크게 벌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말은 점심도 거르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속상했지만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띠며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갈비도 재워놓고 잡채도 볶으며 틈틈이 간을 본다는 핑계로 음식을 주워 먹었어요. 줄인 배를 채워 넣으니 달라붙은 등가죽이 펴지는 느낌이 들었죠. 한참 요리하고 보니 시계는 벌써 4시가 넘어 있었죠. 체력은 이미 바닥났는지 두 다리가 후들거렸죠. 배는 고프고 피곤은 몰려오고 요리가 어느 정도 끝나자 그제야 식탁 의자에 엉덩이를 붙일 기회가 보였습니다. 제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 제 뒤에서 어머님 소리가 들려왔어요. 넌 뭘 그렇게 앉아 있는 거니? 곧 있으면 손님들 올 텐데. 빨리 가서 거실 쓸고 바닥 닦고 상표해야지. 서둘러라. 이러다가 손님 오겠다. 어머님 말에 바로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식구도 많고 음식 가지수도 많으니 거실에서 먹자고 하셨거든요. 상을 놓기 위해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로 방바닥을 닦았죠. 미용실에서 일할 때보다 체력 소모가 더 큰 것 같았어요. 내 체력이 이렇게 안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종일 서서 손님 커트 치고 파마했어도 오늘처럼 체력이 바닥까지 고갈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 위에 음식을 세팅하는 일도 남아 있었죠. 정말 기가 막히게 오전에 시작한 음식 준비와 상차림은 오후 6시가 거의 다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예비 신랑이었죠. 그는 오자마자 제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정말 고생했어.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만 없었으면 빠졌을 텐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어머니께 나가서 먹자니까 한사코 집에서 생일상 차리겠다고 하셔서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괜찮아. 어머님이 불러줘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도와드리길 너무 잘한 것 같아. 하루 동안 시장 보고 음식 재료 준비하고 요리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어머님 혼자 했다면 힘드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역시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다정한 예비 신랑이 있으니 어머님 구박에도 헤어질 수가 없었죠. 너무 사랑스럽고 듬직하잖아요. 그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머님의 더한 구박도 참아낼 수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신랑 형이 예비 형님을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들었기에 저는 당연히 공부만 하고 꾸미지 않은 수수한 여자분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으로 들어온 여자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련되게 꾸몄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는 가방도 한정판 명품이었죠. 예비 형님의 세련된 취향과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와 잘 맞겠다 싶었습니다. 패션이나 미용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온 예비 형님은 어머님께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생일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은 형님의 두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챙겨야지. 배고프지? 어서 와서 밥부터 먹자.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죠? 회사 사람들도 시집 잘 간다고 부러워하는 거 있죠? 아이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래, 나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차린 거니까 마음껏 먹어. 저는 어머님 옆에 서서 처음 보는 예비 형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명환 씨랑 만나고 있는 최민영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형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명석 씨한테 동생이 오랫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만날지 몰라서 선물은 어머님 것만 준비를 해왔네요. 형님은 어머님께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뭘 매번 이런 걸 준비해와. 어서 앉아서 밥 먹자. 가족들이 상에 둘러앉자 저도 잽싸게 예비 신랑 옆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까지 앉으면 어떡해? 부엌에 가서 음식 가지고 와야지. 가서 갈비도 더 가져오고 잡채도 더 퍼와라. 저는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잡채와 갈비를 그릇에 담아 상 위에 올려놓으니 이번에는 국을 더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신랑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자기야, 내가 할게. 들어가서 밥 먹어. 저는 국그릇을 예비 신랑에게 건네주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형님이 저를 보며 활짝 웃더니 말을 붙였죠. 어머, 미용실 하신다고 들어서 그런지 패션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형님의 질문에 당황스러웠어요. 미용실에서 갑자기 대학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그것도 어머님 앞에서 말이죠. 난감함에 입을 오물거리고 있을 때 어머님이 대신 답을 하셨습니다. 아, 얘는 대학 안 나왔어. 고졸이야. 어머님 말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고개가 숙여졌어요. 제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죠. 아, 그래요? 제가 괜한 이야기 꺼낸 건 아니죠? 저는 당연히 도련님이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 다녀서 여자친구분도 좋은 대학 다니다가 미용사 하는 거라고 생각했네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았죠?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다행이네요. 아무튼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큰아들은 대학 교수에 작은아들은 다들 부러워하는 회계사를 만드신 거예요? 정말 능력 있으신 것 같아요. 그이한테 들으니까 어머님도 대학 나오셨다던데. 어머님 세대에 대학 나오신 거면 요즘이랑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거잖아요. 형님의 말에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신지 활짝 웃으셨어요. 아유, 말도 마라.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나와도 가방끈 길다는 말 듣던 시대였어. 형편이 어려워도 성적이 조금만 모자라도 대학 근처도 못 가던 때였다. 그래도 지금은 대학 가기 수월한 시대 아니니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잖아. 그럼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아들들 잘 키워 거기다 며느리들도 다 좋은 학벌로 얻으시고. 아, 맞다. 민영 씨는 고졸이라고 했던가요? 형님은 콕 짚어 다시 제게 고졸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네, 미용고 졸업 후에 바로 미용실에 취직했거든요. 아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라니.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미용사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으니까요. 미용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꿈식이나 된다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 직업이 많은데. 어머님 말에 밥을 먹다가 밥알이 목에 걸려 콜록거렸습니다. 어머님에게는 제 꿈이 다른 직업보다 하찮게 보이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소중히 키워서 이룬 꿈인데 말이죠. 예비 신랑은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학력 가지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이 사람 미용실 하면서 저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능력으로 따지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야, 일어나, 가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쏘아붙이셨어요. 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밥 먹으면서 어른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안 배웠니?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 그래서 못 배웠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어머니,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아무리 괴롭혀도 저랑 민영이는 헤어지지 않아요. 민영이랑 결혼 허락하지 않으시면 허락 없이 결혼하겠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를 데려다 주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예비 신랑은 평소에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어머님이 저희 결혼을 허락할 거라고 저를 다독여 왔었어요. 형이 결혼하고 나면 저희를 받아들이실 거라고요. 새로운 식구가 될 사람 앞에서도 저를 향한 어머님의 구박이 이어지자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던 거죠.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닫고 있던 입을 열었어요. 민영아, 우리끼리 결혼하자. 우리 집 축하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허락과 축하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예쁘게 잘 살자. 그는 저를 꼭 껴안고 한참을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며칠 후에 예비 신랑은 꽃바구니와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는 어머님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 허락은 꼭 받아야 한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도 오랫동안 예비 신랑을 지켜보았고 저희가 함께하길 바랬기에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자네 믿고 내 딸 맡기는 거니까 잘 부탁하네. 오래 기다린 만큼 행복하게 해줘. 예비 신랑은 저희 부모님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오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자기 부모님까지 우리 결혼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어. 그래도 한쪽 집이라도 축복해줘야 자기한테 내가 덜 미안하잖아.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부모님은 자기가 나 빨리 안 데려가냐고 항상 물어보셨어. 자기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저희는 바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결혼 준비로 힘들다고 할 때 즐겁지 왜 힘드냐고 핀잔을 주었는데 막상 제가 하려니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신혼집부터 예식장 혼수까지 할 것은 많지만 제 몸은 하나잖아요. 예식장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예식비를 비교하고 드레스 고르는 것도 다 품이 들어갔죠. 미용실이 한산할 때 잠깐 시간 내서 예약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 더욱 쉽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였기에 서로 집 이야기도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도 편하게 하는 친구였죠. 친구는 결혼 축하한다고 선물을 들고 왔더라고요.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축하한다. 명환 씨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줘. 친구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만 얼굴은 그늘이 져 있었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너희 오빠도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결혼할 때 부르라니까. 친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내 얼굴만 봐도 알아?
우리 오빠 파혼했어. 예식장도 다 예약하고 집도 새로 알아보고 결혼식 코앞에 두고 갑자기 헤어졌다고 하는 거야. 그 여자분이랑 동거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잠깐 산 것도 아니고 2년 정도 살았거든. 그 여자랑 오빠랑 만났던 게 돈 보고 작정하고 만난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동안 오빠가 그 여자랑 살면서 생활비부터 그 여자 쓰는 돈까지 다 오빠 돈으로 쓴 거 있지? 친구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 오빠 약혼녀는 말로만 듣던 꽃뱀이었다네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럼 두 분은 헤어진 거야? 오빠는 처음에 헤어지자는 말을 못 믿었는지 계속 그 여자를 찾아다녔나 봐. 그런데 그 여자가 오빠를 스토커로 신고까지 한 거 있지? 지금 우리 오빠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야. 알고 보니까 예식장 비용부터 결혼 비용 전부 오빠 돈으로 냈었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내가 잡아다가 머리 끄덩이를 뜯어줄 텐데. 그런 여자라면 결혼 안 한 게 천운 아니야? 처음부터 안 만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조상신이 도운 거네. 그렇긴 해. 알고 보니까 오빠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 있지? 그 여자랑 헤어지고 어떤 남자가 집까지 찾아와서 그 여자 어디 갔냐고 찾았거든. 그 여자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이까지 있던 거 있지? 거기다 오빠랑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서 헤어진 거래. 정말 제정신 아니라니까. 친구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미 다른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있으면서 친구 오빠한테 접근한 거였대요. 거기다 친구 오빠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남자가 생기자 바로 헤어져 버렸다는 거였죠. 친구는 한참을 하소연을 늘어놓고 좋은 일 앞두고 나쁜 말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도 친구 오빠를 몇 번 봤기에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왜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건지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저의 결혼식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비 신랑은 아직도 어머님과 화해를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몇 번이나 어머님께 연락해보라고 넌지시 말했지만 하지 않았죠. 아무리 예비 신랑이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까지 연락하지 않는 건 옳지 않은 행동 같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꾸준히 어머님께 전화했었지만 받지 않으셨죠. 오늘도 아무 기대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민영이에요. 잘 지내셨죠? 저 명환 씨랑 결혼해요. 허락도 없이 결혼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너 귀엽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구나. 명환이는 전화도 없더니 괘씸한 것들. 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나 계셨어요. 저 혼자라도 찾아뵈야 했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어머님의 가는 숨소리뿐이었죠. 어머님,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결국 어머님은 제 말에 대답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 시댁 식구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신랑 혼주석이 텅 비어버릴 생각하니 남편에게 미안해졌어요. 어머님께 조금 더 잘했더라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되었거든요. 어머님을 찾아뵈고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할 걸 후회가 되었죠. 터벅터벅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그 옆에는 아주버님과 형님도 와 계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신 모습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결혼식은 양가의 축복 속에서 완벽하게 끝나게 될 줄 알았거든요. 신부 대기실에서 예식이 시작하길 기다리고 앉아있을 때였어요. 대기실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둘이 싸우는지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더군요.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게 되었죠. 그런데 제 친구와 형님이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누구를 꼬시려고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오빠 돈 내놔. 우리 가족 다 바보 만들어 놓고 도망가? 우리 오빠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해? 어머,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 아세요? 저는 당신 모르는데. 혹시 동서 친구인가? 수준이 딱 맞는 게 그런 것 같은데. 그 순간 친구는 형님의 머리를 쥐어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비명이 예식장 홀을 가득 채웠죠. 무슨 일이야? 일단 이러지 말고 말로 해. 형님의 머리를 흔들던 친구는 그제야 형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 여자를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서 내가 말한 그 여자야. 우리 오빠를 씹던 껌처럼 단물 빠지니까 버리고 도망간 그 여자, 이 여자라고. 친구 말에 놀라 형님을 쳐다보았죠. 그때 어머님이 오셔서 머리가 엉망이 된 형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싸운 거야? 너 머리가 왜 흥크러진 거야? 그 순간 형님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은 형님을 토닥이며 달래기 시작하였죠. 저는 친구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친구 말만 들으면 형님은 친구 오빠를 버리고 간 꽃뱀이었으니까요. 정말? 확실한 거야? 우리 형님이 너희 오빠 버린 거 맞아? 우리 형님이 확실해? 정말이라니까. 저 여자가 틀림없어. 내가 2년이나 봤는데 몰라보겠어? 그런데 형님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때 어머님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면서 제게 사태질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돼 내가 친구까지 그 모양이냐? 정말 좋게 보려고 해도 좋은 구석이 있어야 좋게 보지. 교양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을 잘못 봤으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내 며느리를 그런 여자하고 같은 취급을 해? 이래서 사람 가려받으려고 했던 거야. 알겠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친구 오빠랑 결혼 약속까지 하고 버린 여자가 형님이래요. 뭐야? 어디서 그런 여자를 네 형님이라고 들먹여?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런 말하는 건 아니지. 그때 남편이 신부 대기실로 뛰어들어오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형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결혼식이에요. 그럼 축하는 못할 망정 면박을 주는 건 아니죠. 여기 제 처가 식구들까지 계세요. 제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제 얼굴에 침 뱉으시는 거예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화장을 고치고 온 사이에 어머님과 형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이 없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죠. 텅 빈 신랑 혼주석이 왜 이렇게 섭섭하던지 그것과 비례하게 결혼식 내내 형님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결혼식이 엉망으로 끝나고 말았죠. 남편은 나중에 우리끼리 리마인드 웨딩을 하자고 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과 다시 연락을 끊게 되었죠.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남편이 시댁과 연락 끊게 된 원인은 결국 저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어떻게든 남편을 시댁과 연결을 시켜주고 싶었는데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죠. 어머님은 제가 찾아갈 때마다 저를 향해 비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 하나를 잃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너는 왜 자꾸 내 집에 들락거리는 거니? 보기 좋은 얼굴도 아닌데 명한이를 꼬드겨서 빼돌린 적도 있다니 당장 안 나가? 어머님은 저를 보며 눈을 흘기셨죠. 저를 곱게 보지 않은 눈초매도 부지런히 밥을 하고 화가 풀리기를 기다렸어요. 밥상을 차려 어머님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조심히 형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구 말로는 형님은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주버님이나 어머님이 쫓고 계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아주버님 곧 결혼하시잖아요. 그래도 결혼하시기 전에 형님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어머님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네 형편이 정신 나간 여자라는 거야? 어떻게 네 친구 말만 듣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야? 걔가 너같이 수준 떨어지는 애인 줄 알아?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애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직 결혼 전이니까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때 어머님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눈앞에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번쩍했죠. 너무 놀라서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시뻘건 얼굴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듣자 하니까 그렇게도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니?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너 같은 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지.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붉은 뺨을 감싸주고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딴에는 걱정돼서 드린 말이었지만 손찌검 하실 정도로 기분이 나쁘셨던 걸까요?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에게 맞은 뺨은 아직도 자국이 남아있었죠. 현관문을 열기 전에 손거울로 붉은 뺨을 슥슥 비벼 문질렀어요. 그래도 붉은기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조심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집에 먼저 와 있었어요. 한 손으로 붉은 뺨을 가리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 먼저 와 있었어? 배고프지? 뭐 먹을까? 남편은 제게 다가오며 고개를 쭉 내밀었습니다. 얼굴은 왜 가리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어깨를 움찔하는 순간 남편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손을 내렸어요. 남편은 붉게 부은 뺨을 보고 두 눈을 부릅떴죠. 얼굴이 왜 이래? 이거 손자국 아니야? 누가 이런 거야? 남편의 질문은 쉴 새 없이 이어졌죠. 하지만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차마 어머님이 했다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미용실 쉬는 날이잖아. 오늘 어디 다녀온 거야? 아내 얼굴에 붉은 손자국을 보고 어떤 남편이 진정하겠어요. 거짓말로 이 상황을 넘겨볼까 했지만 적당히 핑계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별일 아니라고 말해보았지만 남편은 집요하게 물어봤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이실직고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어머님 댁에 다녀왔거든. 이야기 도중에 형님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순간 남편의 얼굴이 커다래지더군요. 어머니가 당신을 때린 거야? 그 말했다고 당신을 때려? 남편은 아랫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남편과 시댁에 도착하자 아주버님과 형님이 어머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민영이 뺨 때렸어요? 말로 하면 되시지 왜 손찌검 하세요? 왜 하다니? 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때렸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형님 될 사람을 그런 못된 여자로 착각하는 것도 모자라서 모함을 하는데 가만히 둬야 하는 거냐? 민영이는 형이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요. 어머님이 형수에 대해 잘 알아요. 결혼 전에 알아보라고 한 말이 그렇게도 거슬렸어요. 식탁에 앉아 식사하시던 아주버님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말 조심하네?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사람을 의심해도 적당히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모른 채로 결혼하려 했을 것 같아? 재수씨, 저 사람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학벌로도 직업적으로 못 이기니까 친구 이용해서 헛소리 퍼뜨린 거 아니냐고. 지금 민영이가 없는 말 지어냈다는 거야? 형수한테 자격지심 느낀다고? 뭐가 부족해서 민영이가 자격지심을 느낀다는 건데 친구가 아이도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라고 말한 게 잘못된 거야? 사실도 아닌 일을 사실처럼 말하는 걸 허언증이라고 하는 거야. 순식간에 남편 주먹이 아주버님 얼굴에 내리꽂혔어요. 둘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두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게 뭐냐? 이제까지 한 번도 말싸움조차 안 하던 아이들인데 네 주둥아리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너를 싫어한 거야.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으니까. 어머님이 보시기에 시댁의 모든 분란은 저로부터 시작하는 거였죠.
아주버님까지 저를 자격지심 덩어리로 보고 계실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딴에는 시댁 식구들이 불행을 겪기 전에 막아보자고 꺼낸 이야기였지만 더 큰 불행만 가져온 꼴이었죠. 저와 형님이 각자 남편들을 붙잡고 나서야 두 사람은 마주 잡은 멱살을 놓았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잔뜩 상기된 얼굴로 아주버님을 쏘아보았어요. 나 진짜 형한테 경고했어. 잘 알아보라고. 이 뒤에 무슨 일 생겨도 우리 탓하지 마. 끝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래? 재수 씨랑 결혼했다고 너도 재수 씨 닮아가는 거야? 어디서 멍청할 말만 짓거리는 거야? 남편이 다시 아주버님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저는 남편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명환 씨. 우리 그만 가자.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은 아주버님을 보며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제 손을 붙잡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퉁퉁 부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속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다시 가까워지길 바라면서 그동안 꾹꾹 참고 노력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로 저도 시댁에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로 인해 시댁에 분란만 생긴다면 더 이상 시댁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어긋난 사이는 메꿀 수가 없었고 결국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 결혼식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족 없이, 형은 동생 없이 결혼식을 치르게 된 것이었죠. 형님 내외가 결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먼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너 오늘 쉬는 날 아니니? 와서 밥 좀 해라. 마당에 잡초 뽑다가 허리가 삐끗했는지 통 움직일 수가 없네. 온 김에 청소도 하고 가고. 몇 달 만에 전화하셔서 꺼낸 말이 시댁에 와서 밥하란 말이었습니다. 한참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님께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형님 일로 조언했다고 뺨까지 맞고 다시 시댁 가서 밥을 할 수는 없었죠. 여기서 시댁과 더 이상 얽히지 않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님 댁에 안 갈 생각이에요. 제가 가면 시댁에 분란만 일어나잖아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의 고함이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오라면 아무 말 없이 와야지. 뭐가 어쩌고 저째? 안 갈 생각이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통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만 끊을게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바로 어머님이 전화를 거셨지만 무시하고 받지 않았죠.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은 형님을 데리고 함께 미용실로 찾아오셨어요. 두 사람은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손님 머리에 파마를 말고 있는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치셨습니다. 너는 시어머니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디서 먼저 전화를 뚝 끊니? 아무튼 못 배운 티를 내지. 교양 없이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바로 달려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해야지. 뭐? 다시는 안 가? 동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동서 부족한 거 알아도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데 사람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형님까지 저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양은 누가 없는 것인지 남의 영업장에 와서 고성방가라뇨. 교양은 두 분이 더 없어 보이시네요.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여기 제가 일하는 직장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로 영업 방해하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신고할 거예요. 어머님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영업방해? 신고? 이게 이제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배째라는 거냐? 싹수가 노래가지고. 그때 미용실 안으로 남자 손님 한 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친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꽥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자는 형님을 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버리고 달아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학교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내년에 학교 가야 할 나이인데 출생신고도 아직 못했잖아. 형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남자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 몰라요. 뭐야? 인간 쓰레기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끝까지 이럴 거야? 애 키우라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출생신고 좀 해주라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어머님은 남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누구더러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출생신고요?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제 딸아이 엄마입니다. 결혼한 상태로 처녀 행세하며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 여자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런 미친 여자가 내 며느리라는 말이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제가 어느 학교 나온 애인 줄 알기나 해요? 제약회사 연구소에 다니는 애란 말이에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학교 나왔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다시 저 여자 데리고 갈 생각 없습니다. 제 딸 출생신고만 해주면 되니까요. 어머님은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주저앉으셨습니다. 형님은 그 순간에도 남자를 향해 자기는 아이 엄마가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댔죠. 사람 잘못 봤다고 했잖아요. 난 애를 낳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왜 생사람 잡고 그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혼인빙자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도 결혼하자고 꼬드겼던데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나 봐. 저 혼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죠. 미용실 문을 닫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미용실로 와줄 수 있어? 지금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미용실에 오셨는데 난리가 나서 긴 말은 나중에 할게. 빨리 와. 남편은 알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이 등장하자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다 못해 보라색이 되어가고 있었죠. 미용실에 도착한 남편은 눈치로 지금 상황을 이해했는지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와서 상황이 파악이 안 되네요. 남자는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저 여자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친한 후배를 만나러 학교에 갔다가 후배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죠. 연인이 되고 동거를 하던 와중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아이 엄마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출생신고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한 유부녀였던 거죠. 이 문제로 따지자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결국 아직도 제 딸은 출생신고를 못한 상황이고요. 순간 아주버님의 얼굴이 샛노래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일 리가 없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몇 명의 남자를 거쳐왔는지 아십니까? 모두 하나같이 비슷한 방법이었습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면서 비싼 선물 받아놓고 남자 돈 떨어지면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있다고 하면서 헤어지고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말에 형님은 아주버님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여보, 저 남자 말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그 남자들이 먼저 나 좋다고 선물 주고 쫓아다닌 거야. 난 정말 그런 적 없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너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 말 나한테도 했던 말 아니야? 전 남편이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서 무서워서 결혼해 준 거라고. 시끄러워. 알지도 못하면 입 닥치고 있어. 당신이나 조용히 하지 그래? 더는 당신 말장난 듣고 있기 싫으니까. 아주버님은 붙잡는 형님을 밀어내고 미용실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옆에 계신 어머님이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 망할 년이 내 아들을 뭐로 보고 접근한 거야? 이런 짐승만도 못하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 남자 말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그 입 다물지 못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내 아들을 홀려? 이런 못된 것은 버릇을 고쳐놓아야 해. 어머님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미용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말렸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셨는지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머리채를 잡은 어머님은 욕짓거리를 퍼부으며 머리를 흔드셨죠. 못된 것, 그동안 얼마나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봤으면 그런 짓을 해.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멈췄습니다. 싸운다는 주민신고로 출동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양반, 아주 잘 왔어요. 이 못된 년 잡아가세요. 남자 등 후려 처먹는 아주 못된 년이에요. 경찰관의 만류에도 어머님은 한참을 형님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죠. 형님은 비명을 꽥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머리가 다 뽑히겠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같이 경찰서로 가셔야 해요. 신고가 들어와서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하거든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머리를 죄다 뜯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 아들이 인연한테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이야? 진정하시고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세요. 계속 이러시면 가중처벌 받으세요. 어머님과 경찰관의 한참 실랑이 끝에 형님 머리를 잡은 손에 놓으셨어요. 어머님의 손에는 시커먼 머리카락이 한가득 뽑혀 있었죠. 가중처벌? 왜 내가 받아? 가중처벌은 저 못된 년이 받아야지. CCBB는 일단 경찰서로 가셔서 따지세요. 보호자님도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으셨는지 경찰차에 올라타는 순간에도 숨을 몰아내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이 보호자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야 경찰서 상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와 형님 사이에는 올해 7살 딸이 있었고 아직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현행범으로 혼외자는 친모가 등록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딸은 그동안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던 거죠.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그동안 형님을 계속 찾아 헤맸다고 하네요. 형님이 친구 오빠처럼 이용하고 버린 남자는 좋기 5명은 넘는다고 했죠. 그 일이 일어난 지 며칠 뒤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혹시 너희 가게로 어떤 남자 안 찾아왔어? 우리 오빠한테 너희 형님 이야기 했었거든. 근데 오빠가 그 여자 전 남자한테 너희 가게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 있지? 그거 나한테 이제야 말하는 거야. 한 발 늦은 친구의 소식에 저는 친절하게 그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죠. 아무튼 잘 됐지. 너한테 형님 이야기 들었을 때도 찝찝했는데 그 남자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 아주버님하고 형님은 결국 이혼하게 될 것 같아. 아무튼 그 못된 년 콩밥을 먹여놔야 하는데 이혼으로 안 되지. 친구는 아직도 형님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한참 형님 욕을 하고서 저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일 직후 결국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하게 되셨죠.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를까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감당하기 힘드셨던 거겠죠. 남편 말로는 형님은 아주버님과 이혼 못한다고 버티고 있어서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만 갈라선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시댁과 갈라서기로 했죠. 남편에게 시댁 일에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한번 시댁 일에 신경 끊고 살아보니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시어머니의 막말도 억지스러운 주장도 듣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남편도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일은 자신도 신경 쓰지 않는 문제이니 제게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이미 남편은 형에게 더는 어머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네요. 아주버님도 남편 의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간 경고를 무시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도 하셨다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머님과 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미련을 못 버리셨는지 수시로 전화를 하셨어요. 너는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있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추냐? 내가 너를 그동안 얼마나 좋게 봤는데 이럴 수가 있니? 죄송해요, 어머니. 일도 바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어머님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불편하거든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불편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어머님은 형님 일로도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노력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제 학력 가지고 구박하시고 조언 드려도 제 뺨을 때리셨죠. 제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계속 어머님 얼굴을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어머님 아들이 먼저 절연 선언을 했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한참이나 아무 말 없으시더니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제게 전화를 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몇 달 후에 미용실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남자분이 딸과 함께 찾아왔거든요. 남자분은 딸 손을 꽉 잡고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 때문에 미용실 영업에 방해되셨죠? 결국은 문까지 닫으시고. 아니에요. 잘 해결되었으니 잘 됐어요. 덕분에 딸이 드디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되었어요. 내년에 학교도 갈 수 있게 되었고요. 딸아이는 저를 향해 꾸벅 인사했어요. 뭘 알긴 하는 건지 제게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만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졌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이 산다고 또 배우지 못했다고 천하지 않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죠. 언제든 딸 데리고 오세요. 꼬마 손님은 공짜로 해드릴게요. 남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미용실을 나갔어요. 벌써 이 일이 있던 것도 5년이나 지났네요. 5년 동안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아주버님과 간단한 안부 정도는 주고받는 것 같긴 하지만요. 어쩌면 저보고 냉정하다고 할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졸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제 노력을 보지 않고 밀어낸 건 어머님이었으니까요. 그 후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자면요. 형님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에게 혼인빙자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 그 죄가 인정되는 금전적으로 입었던 손해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었다네요. 그래도 마음에 남은 상처는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 친구 오빠는 그 뒤로 가족들에게 비혼을 선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누구도 형님이 무엇가 하고 사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직장도 그만두고 주위 사람들과 연락까지 끊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잠적해버렸죠. 짧은 제 생각으로는 다시 희생양이 될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지 않을까요? 평생 살아온 버릇을 고치긴 힘드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형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하지만 그 사람 또한 마음속을 보지 않고 화려한 것만 보려 한다면 또다시 형님에게 속게 되겠죠. 이만 긴 글을 줄여야겠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과 학식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 사람 인성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시는 누구도 사랑을 가지고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역경 없이 행복하게 사시길 빌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